우리가 스마트폰을 털리면 대부분이 외도가 털리는데 좀 더 악질인 사람은 성매매 비슷한 것들이 털려요. 혹시 의뢰 오는 것 중에 네. 여자가 성매매를 해서 온 경우도 있나요? 네. 여자 성매매가 있어요? 종사자인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훈남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성형 미남 편인가요? 이렇게 인물이 좋으신데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직업도 변호사인 분을 오늘 이제 강사님으로.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심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심규덕 변호사입니다. 또 대표 변호사님이시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이렇게 아니 저희가 뭐 소송당했나요? 저희가 중년 이상준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저희 메일로 먼저 문의를 한번 주셨어요. 언제죠? 몇 달 전이에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형님께서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이혼하는 법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그걸 딱 보고 나를 찾는 것 같아서 이제 메일을 했는데 일십 당하고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네. 모시라고 했는데 왜 안 모시는 거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하여튼 일본인하고 막 이런 분들만 해서 마키짱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막 섭외하려고 하지 남자 변호사에서 연락도 안 했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름을 네. 여자 이름으로 바꿔요. 알겠습니다. 메일 보낼 때도 본인 이름 쓰지 말고 다른 거 여자 이름으로 바꿔. 얘가 연락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네. 사건을 네. 몇 건 정도? 제가 작년 초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작년 초에 네. 시작하셨구나. 이혼으로 일을. 예, 이혼 변호사는 이제 4년 됐고. 어. 근데 다달이 한 10대 건에서 20건 정도는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다달이? 네. 그 정도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꽤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혼인신고를 한 법률론에 관한 거고,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로는 집계가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따지면은 절반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지금 느끼기에는. 절반이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듣다 보면, 그리고 본인도 이제 경험을 해봤으면 재혼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많죠. 있다고요? 그런 네. 사건을 많이 들어보는데 네. 그런 사건들을 다 들어보고 그거를 피해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건을 하면서 인류애를 막 상실했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웬만한 뭐 실수나 그런 걸 다 마주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 안 되지 이러면서 관용성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나 이건 못 견뎌 이랬다면 이제는 그래도 내가 지난달에 봤던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작년에 봤던 그 사람에 비해서는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재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어요. 어쨌든 이분을 모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이혼 생각 중인가요? 그럼 오늘은 어떤 거를 또 저희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 채널의 이름이랑 걸맞게 중년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중년 이혼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평소에? 중년 이혼은 없어요. 중년 되기 전에 다 이혼하기 때문에 중년 이혼은 없어요. 아예 늦게 하거나 네. 아예 빨리 하거나 하고 그때는 좀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주변에서 네. 아이가 우리 20살 고등학교 종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참자. 같이 살자. 이런 부부들을 좀 많이 있어서 중년 정도에는 좀 이혼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 되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결국에는 중년 이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진짜요? 네. 나 그냥 생각으로 내 주변 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진짜. 왜냐면 중년 이혼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려면 중년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중년은 뭐죠? 중년. 요즘 중년은 한 45세인가? 40세? 네, 보통 45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에서 60세를 이제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어린 걸 이제 초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요즘은 결혼 자체를 이 시기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결혼 생활이 2, 3년밖에 안 돼도 이 나이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거에 비해서 이제 요즘에 뭐 초년 이혼
이런 말도 있고 MG 이온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MG 이온도 있나요? MG 이온이란 말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젊은 나이에 돌싱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늦지 않게 장가를 가야 되고 늦지 않게 갈라서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신인상처럼 정해진 시기 안에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G 이온은 굉장히 적은데 중년 이온은 많아요. 근데 중년 이온이 왜 우리한테 덜 들리냐면 MG는 이혼하면 저처럼 당당하게 오픈하고 다닙니다. 왜 오픈하고 다니냐? 오픈을 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중년 이후에는 이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있고 그리고 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저처럼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이혼을 했다고 해도 쇼윈도 부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 맞아요. 예, 많아요. 남들이 보기엔 쟤네는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제 이혼한 건데 별거도 하고 있고 한데 그냥 뭐 가족 사진 프사도 그냥 올려놓고 그리고 뭐 자녀를 위한 뭐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이혼을 해서 각자의 가정을 거의 절반은 꾸려놨는데도 그냥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MG는 이혼을 오픈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이분들은 이혼을 오픈하면 할 수 있는 게 적어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년 이혼도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이혼이랑 이 MG 이혼, 그러니까 초년 이혼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혼은 저희가 왜 해요? 이혼이요? 네, 안 해보셨겠지만 안 맞으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어떻게 더 미래를 그리면서 한 집에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에 빨리 헤어져야겠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러지 않을까. 결혼 안 해봤지만 뭐 여러 가지 해보신 것 이유로. 같은데요. 이 정도 얘기하시는 거는. 근데 얘는 그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자가 같이 평생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잖아. 그냥 그 하는 얘기야. 근데 그런 이유가 있거든. 이 서로 이제 살아보니 안 맞아. 뭐 청소 수답도 안 맞고 뭐 서로 이해관계도 안 맞고 뭐 그래도 꿋꿋이 참고 사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모든 이제 이혼 사유를 다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분께서는 예.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 잠재 그러면 아니에요. 거의 확정돼. 네, 이따 끝나고 명함 드리고 만약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그런데 그냥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면 어떤 게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얘한테 물어보면은 근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주세요. 그 성격 차이인데 저희는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저희는 제가 이거 얘기한 다음에 이거 편집하고 안내 보내면 너 진짜 상담받은 거야. 난 촬영하고 있는 거라고. 너 씨 내 편집자 봤는데 이 내용 안 나오잖아? 너 이거 공짜로 상담받은 거야. 이거 내야 돼. 그러니까 내보낼 건데요. 네. 제가 근데 진짜 궁금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랑 사는데 와이프는 전라도 분이고 네. 저는 이제 서울인데 그러니까 말투에 아, 서 오는 네. 사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분명히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전 너무 그게 날카롭게 상처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전라도 말투가? 그걸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종종.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그거를 말에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억양 때문에. 네, 억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네. 진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차이,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차이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 적 한 번 있어요. 와이프가 항상 말할 때 뻗다 이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 해버릴 거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도 전라도에서 많이 가봤지만 뭐 기분 나쁜 말투가 없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사투리를 쓰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표준어를 쓰는데 그 억양이 있어요. 그 억양이 확실히 있어서 그거를 와이프도 알아요. 와이프도 알고 저도 인지를 뭐지?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 하나가 예민하면 그거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빵빵. 그럴 때는 그 녹음기를 항상 켜놓으시고 진짜 이거는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녹음기를 항상 켜놓으시고 기분 나빴던 말을 한 30분 있다가 네이버 클로버 노트로 글로 쓴 다음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래도 기분 나쁘면은 진짜 안 맞는 거고 보통 글로 읽으면 억양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쁘면 상대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해 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혼자 적어서 혼자 보세요. 네.
네. 왜 이혼을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MZ는 행복하지 않아서야. 아, 행복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또 빨리 해서도 안 돼. 뭐 빨리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럼 결국 이분들은 행복을 찾아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에 비해서 중년 이혼은 뭐냐면 중년이신 분 예. 행복하세요? 지금요? 네. 뭐 왔다 갔다 해. 하루에도 몇 번씩 뭐 병이 있나서 그 정도로 결혼하고 싶어. 아니 하기 싫어. 결혼하고 싶어. 하기 싫어. 막 뭐 헷갈리기도 하고 행복해. 안 행복해. 막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중년은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 잠깐의 상태인 거지 결혼을 한들 이혼을 한들 누굴 만나든 행복하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맞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을 찾아서 이혼하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 얘랑 있어 행복하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 거 본 것 같아. 그치. 근데 중년 이상이 되면 이제 세상을 살아온 짬이 있기 때문에 맞아. 내가 불행한 거는 그냥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상해서 불행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얘가 떠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중년이 이혼을 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네. 너무 힘든 건가? 그러니까 MZ는 내가 안 힘들더라도 행복하지가 않으면 난 너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맞아. 이혼이 가능한데 중년은 나는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틸만해 하면서 사는 거고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나 죽을 것 같아 할 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대표적인 걸 보면 사연은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제가 제일 처음 드리는 말 왜 이혼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MZ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네,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자들이 사랑이 많이 식나요? 아, 지금 말을 약간 그러면 그렇게 다 했거든요. 여성분들 얘기긴 하네요. 지금 말이 남자가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이 아니라 다 이게 남자 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네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일은 아. 좀 맞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그만큼 좀 더 적어요. 그 이유로는. 네, 여자분들은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좌절됐을 때 그걸 이혼 사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 그 이혼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졌을 때 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 만났는데 내가 오빠를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혹시 네. 저 만났던 여자가 거기 의뢰 간 적 있나요?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MZ가 또 하나 이혼하는 거는 신뢰가 깨진 경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에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뢰가 깨지는 바람. 그렇죠. 외도 있고. 또 있나요? 요즘에 외도 못지않게 많은 게 있어요. 도박, 도박도 있겠죠. 주식, 비트코인 몰래 막. 그거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죄송해요. 제가 중년이어서 제 쪽 얘기한 거예요. MZ 세대는 상대가 그렇게 돈을 말아먹는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이건 얘 인생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털리면 대부분이 외도가 털리는데 좀 더 악질인 사람은 성매매 비슷한 것들이 털려요. 성매매를 스마트폰으로 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 내역이나 외도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 돈 주고 이렇게 만나는 만남. 어떤. 그런 그렇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 사유로 요즘 떠오르고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거는 네. 남자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혹시 의뢰 오는 것 중에 네. 여자가 성매매를 해서 온 경우도 있나요? 네. 여자 성매매가 있어요? 종사자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거 남자 얘기구나 이래서 여자가 있나 물어봤는데 그거는 너무 충격인데? 그러니까. 그리고요, 되게 특이한 게 남자분들은 보통 자기가 감추던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걸리거든요. 외도든 성매매든.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걸리는지 아세요?
없어서 만나는구나. 남편이 갔는데. 아이 그거는 서로 아니 누구야? 뭐야? 어떻게 굴려? 남자들이 여자한테 막 잘해주잖아요. 사랑하면 여자분들이 이걸 인스타에다가 막 자랑도 하잖아요. 네. 이걸 시샘하는 여자의 친구가 남편한테 제보를 해요. 와 그렇구나. 그게 평소에 쌓인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애가 되게 재수없이 굴어. 그러면서 두 가지 생활을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야마가 돌아버려서 남편한테 제보를 해요. 익명으로. 아니요. 익명도 아니고 그냥 익명으로 처음에 제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남자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증언도 다 서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총대를 메고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 X대 봐라 네. 해가지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네요. 그런 분들이 있죠. 와 그렇군요. 네.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돈이겠죠? 경제적인 능력. 그거는 다 이쪽에서 하는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 뭐지? MG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야? 현실적인 문제. 집안? 집안? 시어머니? 부모님? 그런 것들도 요즘엔 다 중년이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MZ? 요즘 MZ들은 당장의 돈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 커리어가. 이게 단절될 것 같다거나 출산에 관한 얘기라든지 주거지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뜻이 안 맞으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남자든 여자든 너무 세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각자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사는 지역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돼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결혼 더 하기 싫다. 야 저걸 다 어떻게 맞히고 어떻게 다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진짜. 와, 얘 들어보겠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형님은 이 사유로 이혼하실 일은 없어요. 이거네요. 이제 이쪽인가요? 근데 저 죄송한데 있는 게 뭐냐면 전 MG랑 결혼할게요. 장난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게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년분들도 이 이유로 이혼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근데 이거에 비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혼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이분들은 아까 말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커요.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분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면 고생할 것 같네 이게 아니야. 내가 고생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남편, 아내가 무능해서 내 자식이 고생할 것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는 경우. 곁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망해도? 그게- 떠나는구나. 중년을 넘어간 노년 세대는 그래요. 근데 지금의 중년이나 MZ는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분의 경제적 무능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내가 주부야. 남편 입장에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다 모아줬는데 투자 사기를 당했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것도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군요, 그냥. 이혼 사유가 되죠. 만들려면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정말 젠틀한 사람은 그래도 이혼하는 편에 속하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혼을 안 하고 가정폭력이나 폭언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요즘에는. 경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네.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작년 올해 완전 호황이었어요. 이혼 업계가. 변호사님 호황이셨어요? 네. 옛날에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로 하는 건 다 위장 이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상대방이 힘든 상황을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식고 꼴도 보기 싫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역시 신뢰가 깨지는 건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중년 이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내성이 생겼고요. 이때는 상대가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이혼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미 중년까지 살았다는 건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거야. 좋은 건 아니지만 익숙해져서 내성도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가 있지.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어. 아내가 외도를 했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면서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성매매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니 내 자녀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싫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만큼 자녀가 생기면 신뢰가 앵간치 깨지는 거 가지고는 이혼을 못 해요. 심각하게 깨져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였냐면 가정 폭력 아니면 말씀하신 도박, 마약으로 실제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너무 몇십억씩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야 신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중년은 그만큼 허들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유가 되게 아이러니한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인 문제. 여기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소. 해결됐는데 해결이 돼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거주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주가 해결이 돼서 아 이제 혼자 살아도 되겠다 너 나가 이거예요? 이거 뭔 말이야?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가 됐다. 그것도 이름 맞는 말인 게 맞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새 삶을 살아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1억 청금으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주식, 비트코인 네. 뭐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옛날보다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뭐 많이 난 즐기시나요? 이혼 안 했어. 너만 이혼해. 그래서 오히려 중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 이거보다 전형적인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까 제가 왜 신뢰가 깨져도 쉽게 이혼을 안 한다 그랬어요. 자녀. 자녀가 이제 장성을 한 거야. 아. 그렇기 해결됐구나. 때문에 자녀가 받을 상처나 양육권 분쟁이나 이걸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도장 찍자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혼 사유가 아예 기존의 젊은 사람들의 이혼과 중년의 이혼은 이만큼 다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 네. 공감이 좀 많이 되네요. 아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여기까지 들었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생긴 게 네. 이걸 다 들으면은 결혼을 더 안 하고 싶어질까 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오히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또 결혼을 많이 하셔야 이혼도 많이 하시고. 높아야 호황이. 아 그래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많이 해야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100억 있어요. 그럼 한 번 결혼했어. 제가 하는 상식으로 반 떼주면 50억. 또 했어. 25억. 나중에 12억. 그러네. 6억. 나중에 거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산 분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이혼을 여러 번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가 하라면 그렇게 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많은 사람 한 명이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난 또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니 한번 그 재산에 대해서 조금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알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같이 네.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혼을 진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혼 청구를 해야겠죠. 네. 상대방한테. 그럼 여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여기에 따라서 오는 양육비, 그리고 형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재산 분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혼 청구는 뭐냐면 상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법정에 갔을 때 상대가 이혼을 할 만한 귀책 사유를 제공을 했는지를 하는 게 이혼 청구고요. 네. 위자료는 얘가 그럼 그런 귀책 사유를 제공을 하면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거고 양육권 양육비는 아시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뭐가 다른지를 일단 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위자료는 약간 벌금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벌금은 나라에 내는 거고 위자료는 피해자한테 내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를 헷갈려서 재산분할 얘기를 하면서 상대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해요. 그건 위자료지. 재산분할에서는 내가 착했건 나빴건 아무 상관이 없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기여도거든요. 기여도.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재산을 나눌 거야. 근데 우리가 쉽게 50대 50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계산되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안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분할할 이 재산에 대해서 각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7대 3이 될 수도 있고 9대 1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100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재산을 분할을 해볼 거예요. 그럼 분할을 하려면 처음에 뭘 정해야 돼요? 재산. 그쵸? 뭘 분할할 건지 분할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분할 대상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동산, 돈. 돈, 통장에- 금융재산. 예. 뭐 요즘엔 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동산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부부 간에 갖고 있는 공동재산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재산의 반대말 혹시 뭔지 아세요? 개인 재산. 개인재산. 제 통장에 있는 돈? 일단은 공동이지. 공동재산이죠. 그건 제 건데. 아니지, 공동이지. 결혼했으니까.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년이요. 2년. 공동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공동일 걸로 보입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아닌 이상. 2년밖에 안 돼도 공동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공동재산의 반대말은 특유재산이에요. 아. 특유재산은 뭐냐면 진짜 올리 내 거. 공동재산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됐든 네 이름으로 됐든 상관없어. 일단은 부부는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 부부의 것이었던 것들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재산은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는 순간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상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요 파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거를 몇 대 몇으로 가를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요거는 빼줘, 일로 넘겨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원래 내 거였으니까. 특유재산으로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결혼 전에 가져온 거 서로. 네, 가져온 거. 아, 그건 또 터치가 안 되는군요. 터치가 안 결혼 전에. 된다고, 그거? 네, 일단은요. 일단은 터치가 안 돼요. 어. 왜냐면은 결혼 전에 내가 혼자 사서 자가를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들어왔다가 나가. 그러면 이 집은 내가 만든 거지 우리가 같이 이룩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공동재산이 아니야. 그래서 특유재산으로 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거는 이제 내 부모님인 거잖아. 이 부모님을 같이 이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주는 거고요. 아버님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건 며느리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했을 때는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우리 아빠가 준 거잖아. 그러면서. 일단은 며느리한테 줬다 그러면 며느리가 맞는데 며느리 그게 재산이에요. 네, 만약에 남편이 싸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빠가 너한테 이걸 준 조건이 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니까 진짜 이뻐 길 보이니까. 가는데 예쁘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 나랑 같이 살라고 준 거잖아. 의도가 이거였어. 그걸로 싸울 수가 있다. 네, 이거구나. 이게 조건이었는데 이게 깨지니까 이것도 취소되는 거야 라고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우리 며느리 이쁘다 이렇게 돈을 줬어요. 네. 근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 그거는 나랑 사니까 우리 아빠가 이뻐서 준 거야.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아니야 나 진짜 그냥 이뻐서 준 거야. 이렇게 하면 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 아버님도 이제 이혼 소송을 겪으시겠죠. 오, 호황이시네요. 와, 근데 그러네. 신기하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식이긴 하지만 내 아들이긴 하지만 너무 개차반이고 난 얘를 못 믿겠으니까 너가 갖고 아내한테 며느리 너가 갖고 자녀가 이르면 이 재산으로 자녀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했든지 살아라. 나의 아들을 못 믿겠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해도 여자한테 준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은 내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준 돈이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조건부로 증여를 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유재산을 해서 이 갈라먹어야 되는 협상 파이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이름으로 된 재산 다 찾아야 돼. 서로 네, 서로 다 찾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은 다 공유재산이라고 공동재산이라고 넣은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최대한 다 특유재산으로 빼는 거예요. 서로 각자 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남은 요걸로 갈라먹기를 하는 건데 아까 놀라신 게 그럼 결혼 전에 가져온 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대답을 되게 미지근하게 했냐? 일단 결혼을 이제 형님처럼 짧게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혼하신다 그러면은 집을 만약에 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선생님이 혼자서
이룩한 재산이 맞아요. 근데 그 재산을 우리가 10년 동안 그 집에 살았어. 그러면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보수공사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아내분이 특별히 이상한데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이 집을 지킬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 집 값도 올랐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점점 이 재산이 일로 와요. 아 진짜요? 이걸 재산의 혼융이라고 해. 혼융. 그러니까 원래는 특유재산이 맞아요. 근데 이 재산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상대방의 기여도도 인정이 되니까 이 재산이 이제 공동재산으로 오는 거죠. 상속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증여를 내가 결혼할 때 10억을 받았어. 근데 10년을 살았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내든 나든 누구 하나가 경제적인 판단을 잘못 내렸다면 이거 까먹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10억을. 그쵸. 근데 이걸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건 상대의 기여도도 그만큼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일로 점점 좀 오는. 그래서 법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 약속의 10년 이런 말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10년 정도 살았으면 그 전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도 그걸 지키고 증식시키는 데는 서로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돼서 재산의 혼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특유재산 다 빼버리고 그럼 요걸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위자료는 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얼마나 잘못하고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재산에 얼마나만큼 기여했는지로 정해져요. 이게 기여도인데 기여도는 기본적으로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게 디폴트 값이야. 왜냐하면 누구 하나가 특별하게 막 압도적으로 기여한 건 이례적인 경우니까. 과거에는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더 기여도가 많이 인정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분들도 많았어. 근데 최근에는 상대방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가사노동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돈을 벌었건 누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했건 크게 상관없이 50대 50으로 인정되는 추세긴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상대방의 기여도보다 내가 더 높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죠. 내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거나 상대방은 자기가 가사노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집에서 놀았다, 아이 양육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그 사람의 기여도는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결혼을 할 거면 돈이 좀 많으신 분이랑 결혼을 해야 여자든 남자든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10년 이후에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은 거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10년을 살기에는 내 삶도 아깝고 거기에 10년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더 투자를 해서 상속을 받으세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도 방법이니까. 그렇군요. 더 열심히 한 20-30년 살아서 온전히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죠. 와, 저 처음 알았어요. 저렇게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상속. 혹시 결혼했다고 내가 죽으면 내 돈으로 혼자 잘 사는 거라고? 뭐 혼자 잘 살지 또 다음 분이랑 잘 살지는 모르는 거지만 너 뭐야? 예를 들어 부자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 결혼한 부자가 네. 뭐 예를 들어 진짜로 사망을 했어요. 와. 그러면은 다 여자고요? 다 이렇게 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혼인신고를 했다는 전제하에 물론 다 가진 않아요. 다 가진 않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상속자는 지금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이 상속자지. 부모님도 계시죠. 부모님도 받을 수 있군요. 네. 부모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은 빠져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빠져요? 네. 직계 비속이 1순위, 직계 존속이 2순위예요. 그랬구나. 빠지진 않죠. 부모님도 좀 가겠지. 안 가요. 안 가요? 네.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아이가 없다 그러면은 1순위 상속자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1, 어머니 1, 나 1.5. 그래서 1대 1대 1.5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자녀가 생겼다 그러면은 자녀가 1순위야. 직계 비속이. 그럼 존속은 아예 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1대 1.5 내지는 1대 1대 1.5 이렇게 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결혼식만 올리고 1년 정도 산 거는 그러면 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아, 이건 또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또 요즘 근데 결혼하고는 혼인신고를 좀 다 안 한다면서요, 바로. 요즘은 점점 더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그 이유가 어떤 이혼할 것들? 수도 있는 게 가장 커요.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까?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해봐서 알지만 내가 꼭 그런 생각 안 해도 주변에서 혼인신고만큼은 나중에 하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왜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갑자기? 아니 모르는 거를 배우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겁니다. 예. 아, 결혼하실 거예요? 나이랑은 상관없고 오. 저보다 재산이 한 3배 정도 많으신 분이라. 저랑 상준이랑 촬영을 많이 하면서 상준 형님이 결혼을 하면 이 재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혼전계약서. 요즘 혼전계약서를 저한테 많이 써달라고 의뢰가 오는데 계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정하는 거예요? 약속? 약속이죠. 약속은 뭐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뭐 이게? 이거는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랑 갖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만 계약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는 약속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건 유효하겠지. 결혼해서 너 술 안 먹기, 뭐 나 담배 안 피기, 그러면 서로 얼마 주기, 이건 유효인데 혼전계약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혼시잖아. 그쵸.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행여나 이혼을 하면 이때 갖고 있는 재산분할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거잖아. 네. 근데 혼전에는 이게 있냐고 없냐고 나한테. 재산분할할 권리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야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단계에서 재산분할 권리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건 마치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너한테 1억 줄게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효예요. 아, 그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 오. 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재산이 이렇게 있었어.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원래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합쳐져요. 그쵸? 동그라미 4개, 세모 2개, 이래서 이혼을 하면 이걸 가르는 거잖아. 네.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나는 내 재산을 옮기고 얘는 얘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빵대빵. 둘 다 빵대빵으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결혼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을 미리 자기한테서 빼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짜치기 어떻게 해? 결혼하기 전에 야네 재산 네가 빼놔 내 재산 내가 빼 이 얘기를 어떻게 해? 그게 우리 정도 수준의 경제사전에서는 짜치는 얘기인데요. 기업 대 이 기업. 돈이 수천억이면 여기에 자산을 신탁한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 넣어놔요. 여기다가도 자산 신탁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 넣어놓으면 이혼을 할 때 얘네끼리 이혼하는 게 아니까 이걸 갈릴 일은 없잖아. 우리는 그냥 무일푼인 사람들끼리 공수로가 한 거라서 여기에서는 영원인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여기에 있고. 아, 저렇게는 가능하구나. 이 신탁 회사 하나 차릴까요, 형님? 근데 저는 이게 막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돈을 지키고 싶은 생각과 이제 똑똑한 머리들이 합쳐지면 이런 방법들도 요즘에 쓰더라.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죠. 저는 뭐 저 정도의 재산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저렇게까지 해서 하는 결혼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이거 숨겨놓고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결혼했을 때의 그 이혼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거 있나요? MG 선생님? 저 있어요. 네, 어떤 거 있으세요? 그냥 이혼해. 저는 이제 이혼 변호사님을 처음 만나봤잖아요. 네. 이혼 변호사님은 저희가 변호 요청을 할 때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고 이혼 변호사는 저처럼 이혼한 변호사.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상담비가 따로 있는 거고 아니면 이혼 성공적이게 이혼했을 때뭐 보수가 있는 건가요? 성공 보수도 있고 아. 보통은 그러니까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비용이 세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약간
업계 비밀 같은 건데 이혼 사건을 하라고 가져가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까발리잖아. 그걸 의뢰하고 상담받는 순간. 그 상대도 얘한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다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지켜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거고 재산이 별로 없는 거는 지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받는 게 맞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 재산 분할을 하다 보니 그 재산이 애초에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애초에 나한테 주려고 하는 금액 자체가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일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많은 돈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질문이 괜찮은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편하게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되는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언제부터 그만 살고 싶었어?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변호사님은 지금 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한 2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가장 많은 수임료를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저는 착수금 5,500이 제일 많았던 거고요. 그러면 성공은 따로? 성공 보수는 이제 재산 분할 금액의 5% 이렇게 받는데 와. 바람 핀 남자가 왔나 보다. 저 근데 정도면 되게 잘못을 한 남자, 잘못을 많이 한 애가 왔나 본데. 맞아. 이혼을 하실 때 그 선임계약서를 잘 쓰셔야 되는 게 재산 분할 금액의 5%라고 만약에 해버리잖아요. 50대 50을 해도 그 중에 5%를 줘야 돼요. 그럼 100% 중에 5%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잘못 쓰면 그렇게 돼요. 100% 중에 5%가 되는겨?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50이 아까 제가 디폴트 값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재산이 10억인데 5억, 5억 이렇게 나눴으면 사실은 성공한 거는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다가 재산 분할 금액의 5% 이러면 5억의 5%니까 2,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혼 끝나고 변호사님이랑 또 소송을 하겠는데요? 그거 안 주고 싶어서. 잘못 쓴 그거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고.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니까. 역시 변호사님. 그러니까 변호사랑 쓴 계약서로 변호사랑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이혼은 한 번 이혼하면 향후 한 5년간은 웬만하면 안 와요. 뭐 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주 안 오니까 나중에 이게 끝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사정 봐줘서 비용을 깎아주고 이런 거를 크게 할 유인이 변호사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임 계약서를 잘못 써버리면 나중에 변호사가 거기서 양보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수임 계약서를 쓰실 때 좀 더 자세히 보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뭐 이혼이나 또 이렇게 뭐 질문하고 뭐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좀 사람들이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저희 회사 이름은 법무법인 심이어서 네. 심. 그래서 그 인터넷에 검색창에 치면은 그게 치면 나오구나. 나오고요. 네, 유튜브 채널은 심과 함께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겪은 상황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는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의도 하신다고. 이거랑 비슷한 이름인 회사에서 메가스터디? 진짜 거기 입시학원 아니야? 거기서 로스쿨 입시를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혼으로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뭐 깜짝 놀랐네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저는 뭐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만나뵐 일이 이제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또 뵙자고 인사하시죠. 명함 아까 드렸으니까 카톡 하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